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네, 까먹겠습니다. 네. 까먹었습니다. 진짜 까먹었어요. 저 사연했던 거 다 까먹었어요. 26차시입니다. 중간고사 이제 온라인 계약 마치고 나서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밤마다 이제 따로 올라가게 되겠죠? 네. 네. 어, 그리고 우리가 26까지 안 했고 보니까 이게 시즌 2 6차시라는 뜻이더라고. 그것도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26차시인 것도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렇게 저희 되게 많이 했어요. 라이브 포함해. 네. 라이브 포함하면 딱 그렇더라고요. 라이브 포함해서. 그래서 세기가 쉬워요. 시즌 1이 딱 20개 나왔거든요. 아. 네, 우리도 그 20번 찍어야겠네, 투도. 그렇죠. 안 돼요. 지금 그 정도 아니지 않을까요? 예. 오늘 수업은 네. 특수상대성 이론의 이제 이 연장선이에요. 질량, 에너지, 동등성입니다. 질량 에너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물리 공식 뭡니까? E는 MC FMA. FMA입니다. 그 다음으로 유명한 식, 이 E는 MC 제곱입니다. 여기 나와 있네. 그 왜 책 표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러스트라든지 막 수학적으로 복잡한 어떤 장면을 묘사하고 싶다, 물리에 대한 식을 막 쓰고 싶다 할 때 FMA, E는 MC 제곱 꼭 쓰잖아요. 뜻은 잘 몰라도. 네. 이제 이 뜻을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겠습니다. 이미 뭐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워낙 유명한 식이고 하니까요. 네. 네. 밑에 이제 세른이라고 썬이라고 하기도 하고 썬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른이라고 그래요? 하기도 하고. 썬이라고. 이게 유럽 발음이냐 미국 발음이냐 이걸 네. 달려지는지 한국 발음으로 세른이라고 합니다. 세른. 네. 세려버리죠, 세른. 요게 이제 이걸 왜 넣었는지 그걸 제가 까먹었습니다. 질량, 에너지, 동등성 참 제가 저번 시간에 했었죠 참. 이네. 맞아요. 찍어서 이게 했어요. 비디오에 나왔던 네, 기억이 나요. 맞아요. 한참 전이라고 아이고, 가물가물한데. 맞아요. 어. 했었죠. 이미 네. 알고 네.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배운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미 배웠던 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랑 그 네. 질량이 이렇게 그 등으로 표시 연결돼 있으니까. 맞아요. 저번 시간에 제가 그거 했었죠. 그 운동량이라는 거 네. 가지고 운동량이 이렇게 같은 애들끼리 부딪혀서 이렇게 튕겨 나가는데 분명히 속도가 달라 보일 텐데 똑같이 튕겨 나가는 거 거기에서 질량이 커졌구나를 이제 유추할 수 있다. 네. 그래서 E는 MC 제곱이라는 식이 나왔다. 이걸 했었습니다. 그러네,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뭐 하려고 했냐면 네. 기억났어요. 이게 그 2주 지나다 보니까 준비한지 기억났어요. 이제 어디서 이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가. 또 실제로 쓰이고 있는 예라든지 이런 걸 좀 소개를 저 식이 어디서 실제 쓰이는가? 네. 어. 이제 저 식이 어떻게 그 뭐야 집중력 향상이 말고 다른데 어디 쓰이는가? 그렇죠. 예. 저희는 이제 E는 MC 제곱이라는 이 MC 스퀘어 뭐 집중력 향상 기계에서 뭐 들어봤지만 실제로는 이런 사실 뭐 첨단제 과학 쪽에서 볼 수 있죠. 네. 저희가 뭐 질량을 뭐 움직인다고 해서 질량이 뭐 변하는데 약간 변하는 거기 때문에 측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는 곳이거나 또는 질량 측정을 아주 정밀하게 할 수 있거나 그래야 이걸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죠.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세른이라는 예를 들고 온 거예요. 유럽 입자 물리요? 물리 왜 연구소. 연구소. 네, 왜 팁을 주십니까? 유럽 입자 물리학 연구소에 있는 네. LHC라는 라지 하드론 컬리더. 그러니까 이게 가속기, 네. 중입자 가속기. 중입자 가속기. 그러니까요? 뭐 맞습니다. 이 하드론 뭐 이런 뭐 입자들 중에서 뭐 중성자, 뭐 양성자 이런 그 좀 큰 입자들 가속시켜 가지고 하드론 하니까 되게 멋져요 이름이. 하드론 멋지죠. 컬라이더. 네. 저게 그 프랑스랑 스위스랑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스위스 그뭐두 나라에 걸쳐 있더라고. 맞아요. 이게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게 단순히 이제 땅이 부족해서 두 나라를 걸쳤냐 그건 아니죠. 네. 뭐 땅이야 뭐 어떻게 보면 뭐 남을 수 있는데 두 나라의 땅을 걸쳤던 것은 두 나라의 공동 소유다 이런 개념도 있어요. 두 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EU. 그렇죠. 돈을 모아가지고 이 세런을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었죠. 수십조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LHC라는 이 입자를 가속시켜서 충돌시키는 이 장치가 아주 핵심이죠.
여러 장비들이 있어요. 이 세른에. 저게 둘레가 한 20km 되나요? 맞습니다. 여기 20km? 보면은 20몇 킬로미터인가? 18km. 안 적혀 있습니다. 네. 거의 네. 20km. 이제 수십 킬로미터. 진짜 그 하나의 작은 도시를 하나. 우리 제가 보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청주에 그 입자 가속기 있잖아요. 설치한다고 이제 발표해갖고 보니까 맞아요. 제가 세른하고 한번 비교해봤는데 세른이 청주시는 다 청주시 전체가 세른에 맞아요. 저기 가속기가 다 들어가. 맞아요. 청주시 근데 전체가. 또 청주가 잘 아시잖아요. 청주에서. 네. 청주가 또 크기가 작은 시도 아니잖아요. 예, 청주는 네. 인구가 85만이 되는 맞아요. 굉장히 큰, 네. 좀 그 큰 시를 다 마치 서울 외곽순환도로처럼 네. 둘러싸는 그런 엄청난 크기입니다. 어. 입자를 이렇게 큰 둘레로 가속시켜야 되는 둘레를 큰 둘레를 이용해야 되는 이유는 청주는 방사선 가속기구나. 너무 빨라가지고 너무 빨라서 이 곡률이 큰 원회로 돌게 하기에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곡률을 최대한 작게 만들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원이 되는 거죠. 이 경로를 따라 계속해서 가속시켜서 빛의 99.999 뭐 이런 속도로 이제 몰아붙여서 부딪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가 부딪히니까 얘들이 쪼개지는 거죠. 비로소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쪼개지는 그 순간을 이제 탐지를 해서 입자들 속에 뭐가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고에너지가 입자들이 이런 고에너지 상태가 되면은 막 일어나는 그 일들을 연구해서 그런 비슷한 상황이 우주에 있었잖아요. 고에너지 한 점에 고에너지가 몰려 있었던 그런 순간, 바로 빅뱅의 순간이죠. 그 순간에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부족해가지고 이것보다 훨씬 더 100배인가 수십 배 더 센 걸 또 2050년 목표로 뭐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른에서 그거 만드는데 돈이 10조인가 20조인가 이게 엄청난 돈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4대강 만드는 돈에 필적하는 그 정도의 돈입니다. 이미 있는 이 LHC도 말이에요. 어떤 기사에는 뭐 10조, 어떤 기사는 뭐 5조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아마 이제 장치의 그 범위를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서 또 뭐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4대강 비용의 4분의 1이나 사용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장치이기 때문에 수십 개의 나라가 돈을 모아서 함께 만들었던 거죠. 그 정도 돈을 함부로 쓸 수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있는. 우리나라 정도는 돼야 그러네요. 네, 클래스 있네. 첨단 이제 운하에다가 20조를 투자하고 안타깝네. 네, 진짜. 수천억을 유지비로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부자예요. 슬픕니다 참. 저기서 이 콩알보다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은 이 핵자를 가속시키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해요. 순간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그 에너지를 썼는데도 이 작은 입자가 빛의 속도에 도달 못한다는 거죠. 도달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에너지를 사용했는데 속도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건 질량으로밖에 전환됐다고는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오랜만에 녹화를 하니까 말이 안 되네요, 잘. 혀가 잘 안 풀리네요. 네, 아침이라 또. 네네. 그런 하나의 예시로 또 들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량 에너지 동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예가 이 핵융합 에너지. 핵융합 될 때, 핵융합이 일어나는 곳이 이제 태양, 네. 별들에서 핵융합이 일어나죠. 네. 그 중에서도 또 태양 정도의 크기에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이제 융합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더 큰 별은 이제 더 큰 헬륨도 뭐 다른 애들이랑 막 융합되고 막 더 큰 애가 되고 뭐 이런 게 일어나요. 결국에는 이제 철이 될 때까지 계속 융합이 일어납니다. 근데 태양에서는 이제 수소 헬륨 융합 정도가 주로 일어납니다. 이제 간단하게 보면 H 수소가 4개가 모여서 헬륨이 되는 거죠. 네. 네. 헬륨에는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가 있고 수소는 양성자 하나씩이고 네. 그럼 양성자 4개가 모여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과정에서 양성자가 플러스가 중성자 2개가 돼야 되니까 전자가 필요하겠죠. 전자의 개입도 필요하겠죠. 네, 예, 플러스를 정성화하기 위해서 정성화? 네. 네, 네. 이 과정에서 질량의 총합이 수소 4개면 4.032U라는 질량을 가지게 돼요. U가 이제 네. 질량 단위입니다. 핵자 한 개 질량을 1U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개를 모으면 4 딱 되는 게 아니라 살짝 다릅니다. 살짝씩 소수점이 생겨요. 4.03인데 근데 헬륨으로 합치고 나면 4.003 이거가 되는 거예요. 0.002가 없어지죠. 네. 이만큼의 사라진 질량만큼이 이제 에너지로 나오는 겁니다. 에너지라는 게 뭐 보통은 빛 에너지로 나오는 거죠. 전자기파 형태로. 그래서 태양이 빛을 내고 열을 네. 내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양은 빛을 이제 수없이 많은 에너지의 그 빛을 방출하고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네. 태양이 초당 뭐 몇 톤인가가 질량이 사라지고 있대요. 네, 질량이 계속 사라지고 있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면서. 그렇죠.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내고 방출하고 있는 거죠. 오타인 거예요. 4.03인 거예요? 네. 오른쪽은? 오른쪽이요? 오타가 아니라 0.03이 사라졌네요. 네. 0.029만큼 사라졌네요. 네, 0.029. 네. 네, 맞아요. 중요한 게 오타 아닌 걸로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괜히 네. 불편해서요. 여러분 이런 작은 숫자에 연연하셔는 안 돼요. 괜히 불편해요. 네, 작은 숫자인데 살짝 저기 불편해서. 작은 숫자인데 네. C 제곱을 곱하니까 엄청 큰 좋은 지적입니다. 작은 실수지만 아주 큰 그러니까 결과는 크지 않습니다. 큰 결과를 네. 태양을 아주 쪼그라들게 만들 수 있었네요. 네. 그리고 그 또 실수해서 네. 태양이 쪼그라들면 어떡합니까 우리 실수가. 그래서 이 핵융합이 이런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연구하고 있는 거 핵융합 아니겠어요? 발전 연구하고 핵융합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있어요. 바로 이제 K 핵융합, 우리나라 K 융합, 네. K-스타. 네, K-스타. K-스타. 참 이름 잘 지었죠. 네. 그 약자가 뭐 있어요. 근데 다 따지 보면 말이 맞아. 근데 딱 모아 보면 K-스타야. 정말 멋지게 잘 지었더라고요. 그 대전에 있는 K-스타 핵융합 장치에서 세계에서 가장 그 뛰어난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상용화에도 제일 먼저 이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수많은 이제 강대국들의 개입이 지금 겐세이가 계속 견제가 들어오고 있죠. 네, 너희 연구하는데 우리 좀 껴달라라든가, 우리 연구하는데 너희도 들어와서 공유해라라든가 이런 거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빨리 하라고요? 아니요, 그게 겐세이요. 협조지. 협조를 가장한 제 생각에는 음모입니다. 네, 음모입니다. 너무 음로론에 우리끼리 하면 잘 할 수 있는데 왜 계속 네, 공유하라고. 아. 네. 아닙니다. 네, 지식의 공유는 누구에게나 유리한 거죠. 네, 그렇죠. 우리 핵융합 그렇죠. 때문에. 인류가 다 써야죠. 우리 에너지. 무한. 네, 개인적인 욕심은 저희가 특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네. 벌어야죠 우리나라가. 이거 과학쌤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핵융합 연구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그 좋은 게 방사능 물질이 나오긴 하죠. 근데 금방 사라지는 저준위 그런 폐기물밖에 그래요? 안 나오고 게다가 재료가 우라늄 막 이런 거 드는 거 아니에요. 노트북에 들어가는 리튬 노트북 한 개 들어가는 리튬 그리고 욕조에 받아놓은 물 이 정도의 재료만 있으면 한 가구가 15년 동안 전기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재료가 정말 적게 드는 거죠. 리튬이 좀 희귀한 금속이지 않나요? 히토류 뭐 그렇긴 하지만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양에 비하면 충분히 충분한 양이 되죠. 또 희귀한 양이 막 히토류라고 해도 희귀한 건 아니거든요. 땅에서 막 좀 적다 뿐이지.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핵분열 에너지 좀 잘 아시죠? 네. 우라늄 뭐 236.05라는 이런 질량을 가진 애들이 분열을 하면서 이제 중성자 하나 모아서 착 쪼갭니다. 랜덤하게 쪼개지죠. 네. 좀 더 한쪽이 더 많기도 하고 비슷하게 쪼개지기도 하고 쪼개지면서 중성자들 짜자작 또 튕겨져 나가면서 또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이게 이제 질량이 또 이렇게 또 사라지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238개인가 하는 뭐 핵자들이 모여서 분열을 일으키는데 뭐 비율로 따지면 별로 안 사라져요 질량이. 차라리 핵융합이 수소 핵융합이 질량에 사라지는 비율로 따지면 더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핵융합이 더 결과적으로 에너지도 훨씬 많이 얻을 그렇죠. 수 있다. 들인 재료 대비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게 핵융합이다. 그렇죠, 그렇죠. 뭐 기술적으로 쉬우니까 수율이라고 하는 수율? 그렇죠. 그게 네, 훨씬 좋고. 에너지 수율이 훨씬 좋고 핵분열이 쉬우니까 기술적으로 쉬우니까 지금 쓰고 있는 거지 사실 핵융합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런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상태에서만 우리가 보통은 질량 손실을 계산을 측정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어마어마하게 정밀한 저울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든 질량 변화를 살필 수 있어요.
화학 변화에서도 화학 반응에서도 질량이 사라지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아, 뭐 정말요? 설탕을 질량 녹이거나 보조 법칙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번에? 이제 근데 뭐 이런 뭐 전자저울 정도에서만 그렇죠. 맞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정밀하다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음. 이 열을 방출하는 그런 발열 반응에서 질량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하, 그 발열의 정말 그렇죠. 미세하게 그렇죠. 정말 미세하게 사라지는 정말 거죠. 미세하게. 심지어는 이건 이제 이미 이제 증명된 실험인데요. 빛을 지구 반대편으로 쏘면 위치 에너지를 잃을 거 아니에요. 중력에 의해서 네. 그렇죠. 파장이 변합니다. 아. 빛도 파장이 변해요. 중력을 벗어나면서 이제 질량과 에너지가 원래는 이제 질량을 가지고 위치 에너지 계산하고 막 하잖아요. 운동 에너지 막 계산하잖아요. 빛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파장의 에너지니까. 그렇죠. 빛, 에너지, 질량 다 관계없이 모두가 에너지를 똑같이 계산할 수 있다. 정리하면서 비슷한 사례를 하나 이제 소개할게요. 용수철이에요. 용수철은 질량이 딱 정해져 있죠. 이걸 압축을 해요. 압축을 하면 에너지가 더 저장이 되겠죠. 위치 에너지로 저장되죠. 네. 그러면 어쨌든 에너지가 저장되는 거니까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의해서 질량 값도 변해야 될까요? 그래서 용수철을 압축을 해서 에너지가 더 많아지게 고정을 하면 원래 질량보다 더 큰 질량을 가진 것처럼 측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걸 OX 퀴즈로 내겠습니다. 물론 아주 정밀하고 아주 정확도가 높은 그런 측정계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럼 뭐 물리는 문제 낼 때 이것도 고려해야 되겠네요. 막 누가 상대성 이론에서 줄어든대요. 그러면은 뭐야 나는 질량 안 변한다고 딱 했는데 네. 상대성 이론에서는 변한다고 돼 있는데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단 상대성 이론은 질량 변하고 하는 거는 이런 특수 상대성 이론이 적용되는 그런 문제에서만 그래서 이렇게 단 특수 상대성 이론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문제 낼 때 보통은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런 경우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고 이제 고려할 때 따로 얘기를 해주죠.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상대성 이론. 아 근데 그냥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네. 멈추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위 아니, 아래 안 좋아 위 보이시죠? 아래 이 방송 사고라는 게 네, 언제든 네. 있을 수 있는 건데 예. 위 아래 우리는 위 이제- 아래. 네. 자, 다시 한번 저희가 1.5배속으로 방송하고 네. 0.5배속으로 천천히 들으세요. 네, 그러세요. 네. 네. 자, 오늘 화학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원자 반지름까지 했고 오늘 이제 이온 에너지 할 차례인데요. 이 앞에 상당히 신선한 우리 EXID 걸그룹이죠. 네. 있습니다. 이 위아래가 왜 있는지 네, 네. 잠시 후에 확인하시면 궁금해. 되고요. 네, 너무 궁금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저기요. 일단은 일단 눈 정하시고요. 네네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온 에너지는 뭐냐면 전자를 원자에서 예. 떼어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온화되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그건데 정확한 정의는 여러분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기체 상태에서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 떼어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한 개당 한 개. 한 개당 한 개라고. 우리는 원자 네. 하나로 봐도 되는 거죠. 비교하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정의는 원자 1몰에서 기체 상태에서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 떼어내는 거다. 그렇지만 우리가 비교할 때는 결국은 원자 한 개에서 전자 떼어내는 거를 비교하는 거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에너지를 가해야 되는 거죠. 에너지를 가해서 에너지를 제가 원자가 흡수하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전자를 떼어낸다는 얘기죠. 여기 밑에 그림 잘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미 우리가 배웠어요. 어떤 영향을 받을 건지 이미 배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유효액전화. 유효액전화. 우리 저번 시간에 제일 처음 배웠죠. 유효액전화. 이게 뭐냐면 전자가 얼마큼 원자 핵이 전자를 얼마큼 잡아당기고 있느냐. 네. 실제로 전자가 얼마큼 핵을 느끼고 있느냐 이건데 얘가 더 크다면 그만큼 핵 전화를 잘 느끼고 있는 거니까 전자가 떼기 쉽지 끌어당기고 않겠죠. 많이 끌어당기고 있는 있으니까.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온 에너지를 아이오닉 에너지라고 해서 IE라고 약자를 쓰거든요. 이온 에너지는 더 클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유효액 전화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같은 주기일 때 서로 유효액 전화를 비교했었거든요. 네. 같은 주기 여기 있었죠. 같은 주기에서 유효액 전화가 커지니까 당연히 이온화 에너지도
커질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트륨과 원자 번호가 마그네슘은 커지면 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이 플러스 힘이 커지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트륨보다 마그네슘이 같은 주기인데 유효 전화가 더 크니까 마그네슘이 이온 에너지가 더 클 겁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더 잘 끌어당기니까 걔를 떼내려면은 더 힘이 많이 든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또 다른 경우인데 두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바로 전자 껍질. 전자 껍질입니다. 네. 전자 껍질. 마음이 급해서 막 글씨도 안 써지네요. 글씨도 잘 안 써요. 전자 껍질로 보세요, 여러분들. 자, 전자 껍질이 여기 보면은 같은 족이라는 조건이 필요하겠죠. 같은 족에서는 전자 껍질이 늘어나거든요. 유효 전화가 오히려 작아지거든요. 네. 헷갈리면 안 돼요. 전자 껍질이 늘어나는데 유효 전화 작아져요. 그럼 우리가 유효 전화만 생각하면 당연히 얘가 더 이온 에너지 클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전자 껍질이라는 영향이 되게 커요. 전자 껍질이 커진다는 것은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고 그만큼 떼어내기 쉬운 거라는 이게 겁니다. 전자 기력이 그 거리의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리에 훨씬 영향이 많이. 이게 플러스로 좀 뭐 몇 개, 뭐 8개 뭐 해주는 것보다 이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막 약해지니까. 뭐 거리에 멀어져 갖고 약해지니까 떼어내기가 더 가지고 오기가 더 훨씬 쉬운 거죠. 쉽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원자 번지를 전자 껍질이 많아지면 같은 족에서 그만큼 떼기 쉬워지니까 오히려 그 이온 에너지는 리튬이 더 큰 겁니다. 주기가 작은 게 더 큰 거죠. 그리고 이걸 일족 애들이 그 반응성이 큰 거죠. 맞습니다. 네. 폭발을 막 뒤로 가지 뭐 원자번호 큰 애들이 일족 애들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들 되게 반응성 크거든요. 네. 반응성 크다는 건 화학 반응 잘한다는 거고 화학 반응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뭐 얻는다는 건데 얘들 금속이니까 전자를 잃는 것이고 그만큼 되게 반응성이 되게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잃기 쉽다라는 거고요. 프랑심 이런 거뭐 폭발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보니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같은 주기에서는 유효 전화가 커지니까 대체로 그렇죠. 증가할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온 에너지는 증가할 거야. 떼내는데 힘이 더 네. 많이 든다.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지니까 전자 껍질이 많아지네. 그럼 떼기 쉬운 거니까 이온 네. 에너지는 감소할 거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 대체로는 뭔가요? 그렇죠. 뭔가 좀 이상하죠.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밑에는 없는 마치 우리가 연습한 것처럼 한번 한 것처럼 아주 좋은 예외가 있다는 얘기인데. 과학인데. 네, 아주 좋은 그런 질문이시고요. 네, 대체로라는 말은 말 그대로 대체로입니다. 뭔가 이상한 게 있다는 거죠. 예외가- 항상 계속 커지는 게 아니라 예외가 있다라는 얘기죠. 아하. 어디서 그런 예외가 있느냐?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얘 2족이고요. 얘 13족이거든요. 얘는 15족이고요. 16족입니다. 다 같은 죽이죠. 네, 같은 족에서, 그러니까 같은 족끼리 뭔가 비슷한 화학적 성질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2족들과 13족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당연히 유효핵전화, 우리 유효핵전화를 선생님이 Z스타라고 했었어요. Z스타라고 볼게요. 유효핵전화 당연히 얘가 더 커요. 그럼 당연히 이온 에너지도 커야 될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게 아니란 얘기죠. 왜 그러냐? 좀 이따 이유 보겠습니다. 이게 안 바뀌어지네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 15족, 16족도 유효핵 전화는 얘가 더 큰데 네, 그렇죠. 이온 에너지는 반대로 얘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러느냐? 밑에 얘들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베릴륨과 붕소로 보면요, 이 2족이라서 네. 2족이라서 ES 오비탈에 전자가 2개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 붕소 같은 경우는 여기에 EP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ES에 있는 오비탈을 여기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거랑 EP에 있는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거랑 누가 더 쉬울 거냐라는 건데요. 여기 결국 떼어내는 거는 우리가 상관없는 전자 껍질로 보내버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ES랑 EP랑 에너지 자체가 달라요, 애초에. 똑같은 에너지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다릅니다. 한마디로 베릴륨이 붕소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가 더 앞서 있는 거죠. 그럼 그만큼 더 도달하기 쉬운 거니까 얘가 더 떼어내기 쉽다라는 거죠. 에너지 준위가 확 달라지니까 거기서 네. 이제 떼기가 훨씬 쉬워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전자 껍질 아까 전자 껍질하고도 약간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전자 껍질이 커지면 이게 하나를 알면 둘을 아시는 커져도, 맞습니다. 그 차이가 더 큰 것뿐이지
첫 번째 전자 껍질과 두 번째 전자 껍질 차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오비탈이 달려질 때도 맞습니다. 에너지 준위 네. 자체가 다른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낸다 보니까 네. 이만큼 차이가 나는 교과 거죠. 선생님들께 네. 안내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밥 먹으러 갈 시간이네요. 체온계로 네. 학생들의 발열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집에서 잘 관리하고 계시죠? 발 체크 꼭 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왜 그러느냐? 여기서의 전자 배치를 보면요, 이제 좀 지워서 질소 같은 경우는 여기 p 오비탈의 전자가 3개가 있고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원자까지 있고요. 5개니까요. 네, 5개니까 하나, 둘, 셋, 5개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산소 같은 경우는 여기 전자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전자를 떼어낼 때 생각하면 질소 같은 경우는 요놈 떼어내는 뼈를 거고요. 떼는 거고. 산소 같은 경우는 요놈 떼는 거예요. 누가 더 쉬울까라고 생각하면요, 우리 질소 같은 경우는 하나의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있는 놈이기 때문에 되게 나름 안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하나의 오비탈의 전자가 2개 들어있으면 아무래도 서로 막 불안정하겠죠. 서로 밀어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까이 그래서 마이너스 놈을 가까이 붙여놓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소에 있는 이 전자는 질소에 있는 것보다 더 잘 튀어나와요. 네. 이 안에 있던 전자들과 밀어내고 있다는 얘기죠. 이미. 유혈전화가 당기는 거에 비하면 이게 그렇습니다. 효과가 더 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효전화가 커지긴 하지만 그래서 잡아당기는 힘도 나름 세진 것 같지만 이오놈의 완전 반발력이 반발력이죠.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옆이니까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전자들의 반발력 때문에 튀어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2족과 13족의 이온 에너지의 주기성에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네. 이거는 계속 S 커져야 되는데 오비탈과 커지다가 그렇죠. 줄어들고. 예, p 오비탈 때문에 이런 에너지 준위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에너지 준위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5족과 16족은 방금 보니까 전자들의 반발력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같은 있겠죠. 방에 이렇게 네. 둘이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하자면 같은 그 주기에서 이온 에너지가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삐끗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EXID한테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아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원리에 대해서 알려줬고 우리가 원리보다는 꼭 기억할 게 그런 쉽게 외우는 방법. 그렇습니다. 우리 필쌤만 하는 여기 필살기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필살기, 불러볼까요? 고마워, EXID. 실제로 이거 제가 근데 실제로 EXID 처음 나왔을 때 이걸 도입했어요 바로. 필쌤이 거의 처음이네. 5년, 4년, 원조. 네, 5년 전인가 원조. 6년, 4년 전인가? 원조 해장국집이네. 네, 그때 여기가. 자,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위, 아래, 위, 아래. 그 다음에 이게 더 있어요. 왜냐면 우리 1주기는, 하나의 주기는 8개 원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고마워. 엑시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엑시드는 너무 옛날 아, 사람스럽지 보면 않습니까? 그 중에서 대표 멤버는 얘기 안 했겠습니다. EXID. EXID인데 발음이 어려우니까 엑시드로 아, 네. 그냥 하겠습니다. 그렇네요. 얘가 지금 1족이고요. 얘가 2족이고 얘가 13족. 2족과 13족 사이에 삐끗하는 부분. 네. 14족, SP 예, 15족이고요. 때문에. 예, 16족이고. 여기는 여기는 전자 반발력 때문에 17족이고 18족입니다. 아, 벌써 다 외워진 것 같아요.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주기 바뀌면 에너지가 뚝 떨어지겠죠. 네. 전자 껍질이 많아지니까 뚝 떨어지는데 주의할 거는 같은 족에서 원자분호 커지면 더 작으니까 이렇게 떨어지고요. 네. 또 위, 아래, 위, 아래, 위, 고마워, 고마워, 엑시드. 엑시드 한 다음에 네. 또 떨어지고 이렇게 위로. 여기까지가 20번이에요. 원자가 그리고 앞에 여기 1주기도 빠졌거든요. 1주기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됩니다. 이렇게. 예. 수소, 헬륨. 수소, 헬륨 이렇게. 이런 식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벌써 다 외웠네요. 이온 에너지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위아래 위아래만 하면 자, 그래서 이거 이제 과제인데요. 인과 질소와 황을 우리가 주기표에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2주기, 3주기, 15족, 16족. 자, 이들 사이에 이온 에너지를 비교해 보는 게 오늘의 과제입니다. 아하. 아주 쉽죠? 아, 예, 네. 우리 위아래 엑시드한테 뭐, 물어보면 예. 엑시드 이름만 다 끼워놓으면 예, 되겠네요. EXID한테 물어보면 아주 쉽습니다. 네. 네. 이 원조로 이렇게 이런 정보를.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착 알았지만은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요 외우는 방법. 그렇죠, 하는 예. 게 이렇게 아주 쉽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장세 빨리 가셔야 되겠네요. 네,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생명과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원래 저 면역에 관한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면역에 관한 얘기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뛰어넘고 온라인 수업에서는 이제 바로 혈액형으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예. 오늘은 그래서 혈액형을 주제로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혈액형. 이거 그 재밌을 것 유튜브 영상 만들기에 아주 적절한 그런 썸네일인데. 네, 그렇죠. 썸네일과. 예, 그런가요? 네. 뭐 혈액형 어떻게 되세요? 혹시 아세요, 자기 혈액형? 한국 사람 모르는 사람 없죠, 저 솔직히. 개인 정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개인 생체 정보라서. 그래도 위급할 때 옆에서 알아야 돼요. 아 예. A형이요. B형입니다. 예, 저는 AB형입니다. 아, 다 다양하네요. 다르네요. 혹시 감독님 감독님은 아니에요? 조호영이. 와, 다 모였다. 아, AB형이 다 모였네요. 예. 한번 여기 우리 성격으로. 네. 자, 오늘 혈액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혈액형 여기 혈액형은 이 아저씨가 그 오스트리아의 란트슈타인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1900년에 되게 늦게 발견했네요. 네, 이게 사실 그 전에 뭐 유럽 같은 데서 이제 수혈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 원래 막 소피를 사람한테 수혈했다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예, 무조건 죽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사는 경우도 어. 있나요? 그런데 이제 이 산모들 중에 피를 막 네. 그래서 소피를 사람한테 수혈했다가 사람이 죽는 사건이 있었대요. 아. 제가 사는 1600년대 경우도 있었나요? 한 번 했겠죠. 한 번 했다가 아 이건 아니다. 예. 근데 한 150년 정도 지난다면 1800년대쯤 1900년대 가까워 갖고 그 산모들이 아기를 낳다가 피를 많이 흘려 갖고 이렇게 위급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이제 수혈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원래 그 뒤로 수혈이 금지됐었는데 유럽에서 수혈을 좀 했다가 가끔 사는 경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사실 혈액형이라는 것도 뭐 아니면 모르고. 더러 예. 어쩔 수 없는 아 경우에. 진짜 그쵸. 복불복이다. 그런 경우 그렇다가 이제 1900년에 들어와서 이제 그때 32살밖에 지금은 이게 나이가 든 모습인데 이 란트슈타이너 의사 선생님이 이거 1900년에 32살의 젊은 의사였던 모양이에요. 그때 이제 혈액형을 뭐 사람들이 혈액을 막 수거해서 이렇게 섞어 보다가 어떤 경우에는 혈액이 이렇게 굳어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혈액이 굳지 않고. 자, 수혈할 때 왜 잘못하면 그 죽는지 아세요? 피가 굳어서. 혈이 굳어서. 그렇죠. 혈액이 응집 반응이라고 혈액이 굳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굳은 혈액 덩어리가 이 혈관을 막아버리거나 이래서 혈관을 막아버리니까 혈액 공급을 제때 못 받아서 이제 죽게 되죠. 여러 가지 또 면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런데 이 1900년에 오스트리아의 란트슈타이너라는 요 의사 선생님이 혈액형을 발견해 갖고 그 뒤로 이제 수혈이 가능하게 됐죠. 사람 간의 수혈이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뭐 피를 많이 흘려서 이제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혈액에 의한 산소 공급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게 되는데 그 수혈을 받아서 목숨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게 신기하네요. 옛날에는 비닐팩도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바로 이제 수혈하는 거죠. 흡혈기처럼. 예, 그때는 뭐 냉장고 이런 게 2층에서 없으니까 내려주는 거야 이렇게. 그런 그렇지, 거 보네요. 2층 침대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옛날에 그 영화 중에 그런 장면이 있어. 못 말리는 비행사라는 이제 패러디 코미디 뭔지 영화가 알아요.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탑건을 패러디한 영화인데 이제 그 찰리 신이라고 그 탑건 주인공인 톰 크루즈랑 비슷하게 생긴 톰 배우가 크루즈,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작전을 수행하고 와서 이렇게 수혈을 받는데 옆에 있는 사람 피를 수혈 받는데 코미디 영화니까 이 사람이 쭉 이렇게 막 바람이 빠지듯이 피를 빼보니까 막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예, 어쨌든 아마 옛날엔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직접 이제 바로 수혈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이 수혈에서 필요한 겁니다. 사실 이 혈액형이 우리가 성격하고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성격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 수혈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금은 뭐 학생들 물어봐도 성격하고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몇 년 전만 10년 전만 해도 제가 교직에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막 성격이 뭐예요? 막 성격이 안 좋아요. 막 B형은 안 좋아요. 막 여기 필쌤 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리함을 얻었죠. 그때 뭐 B형 남자친구, 나쁜 남자. B형 남자친구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막 B형을 굉장히 안 좋게 그리고 그래서 맞아요. 그 비슷하게 A병이면 또 마찬가지로. 맞아요. A병도 천재 아니면 또라이라고. 예. 저는 천재가 아니니까 그 많은 취급을 받았죠. 그런 취급을 많이 받았죠. 예. 근데 지금은 다들 관계 없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이게 성격과는 관계 없는 게 사실은 이게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 혈액형을 분류하는 기준이 적혈구 표면의 당단백질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적혈구 표면의 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성격 결정된다는 게 조금 무리수가 있죠. 너무 확장하는 게. 거기다가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 이 성격 검사에서 제일 이제 제가 알기로 공신력 있는 것 중에 하나가
MBTI 성격 검사인데 성격 유형 검사인데 MBTI 성격 유형 검사랑 혈액형이랑 해보면은 이 상관도가 거의 안 나와요. 실제로 해봐도 그런 거. 그리고 또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혈액형은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거라서 우리 태어날 때 결정이 되고 그리고 평생 바뀌진 않아요. 근데 성격은 어때요? 바뀌죠. 성격은 이게 뭐 여러 가지 막 트라우마 같은 게 겪으면 막 성격 바뀌고 이러잖아요. 또 이제 나이 먹으면서 성격이 좀 이렇게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저도 성격 많이 바뀌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아까 예,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예. 자본주의 원래 저랑 예. 네, 물욕이라고는 없어졌던 분인데. 네. 예, 그러니까 저도 막 전혀 물욕도 없고 이런 사람인데 지금은 엄청 이렇게 돈을 밝히고 막 예, 그런 사람 바뀌었습니다. 아, 지금 물욕이라기보다는 건물욕. 건물력. 네. 그것도 무력 아닌가요? 예. 어쨌든 성격과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나 연구 결과로 보나 크게 상관없고요. 방금 전에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요 우리 최 쌤이께서 실제로 이 그 면역과 혈액형과의 상관관계를 하는 연구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래서 이 면역이 실제로 성격하고 관련이 있다. 예, 그것도 좀 보기가 어렵죠. 일단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거랑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성격이랑은 그렇습니다. 네. 자, 이 혈액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다른 혈액형끼리 섞이면은 이게 응집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 응집 반응이라는 거는 일종의 항원항체 반응입니다. 항원항체 반응이 뭐냐면은 이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인 항원이랑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이제 방어하는 물질인 항체와 결합하는 반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항원과 항체가 결합하다 보니까 이 적혈구끼리 적혈구 표면에 있는 항원하고 요 혈액 속에 있는 혈장 속에 있던 그 응집소 항체랑 이렇게 결합을 해갖고 이게 다 엉켜버려요. 그래서 적혈구들이 막 모여서 뭉쳐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역에서는 항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항원을 혈액형에서는 응집원이라고 합니다. 응집원이 곧 항원이에요. 적혈구 표면에 존재하는 단백질입니다. 또 탄수화물하고 결합하고 있는 단백질이라서 우리가 당단백질이라고 해요. 그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혈액형을 구분하고요. 또 이 항원하고 결합하는 항체, 즉 응집원과 결합하는 응집소, 이 혈액형도 응집소라고 해요. 이것이 이제 혈장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ABO식 혈액형에서는요, 응집원 A와 응집원 B 두 가지 응집원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응집원 A와 반응해서 결합하는 응집소 알파, 그리고 응집원 B랑 결합하는 응집소 베타가 있습니다. 또 이 란티슈타인가 나중에 늙음하게 이제 1930년에 노벨상을 수상했거든요.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이제 또 그때쯤에 이제 발견한 게 또 RH 혈액형이라는 걸, 또 RH식 혈액형을 또 발견했어요. 그것도 이분이. 예, 이분이면. 와. 예. RH 응집원 이 평생 혈액만 연구한 거죠. 그러니까 예, 성과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젊은 시기절에 성과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RH 응집원과 RH 응집소라는 게 또 나중에 발견돼서 이것도 이제 혈액 수혈에 관련된 거는 요게 ABO식 혈액형하고 RH식 혈액형이 그 수혈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혈액형이 있어요. 왜냐하면 적혈구 표면에 이게 응집원 A, 응집원 B, RH 응집원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는데, 근데 수혈에서는 크게 매우 희귀하거나 아니면 혈액형에서는 크게 관련이 없는 걸로 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섞는데 별 지장은 없는. 네. 네. 아무래도 근데 있는 것도 있는데 뭐 희귀하니까 또 우리가 그것까지 그런 예까지 이제 알아둘 필요는 없다 이거죠. 일반적인 거를 좀 알아두자 이거죠. 자, ABO식 혈액형부터 알아보면요. 이 A형 우리가 네 가지 혈액형이 있죠. 네 가지 혈액형이 있는데 이게 A형하고 우리 최쌤 A형, 이제 필쌤 같은 B형, 저 같은 AB형, 그리고 우리 감독님 같은 이제 O형 이렇게 네 가지 혈액형인데요. 요거는 이제 A와 B, AB, O 요런 기호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응집원 A가 있으면 A형, 응집원 A만 있으면 A형, 네. 응집원 B만 있으면 B형, 응집원 A와 B가 둘 다 적혈구 표면에 있으면은 AB형. 그리고 딴 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응집원 A와 B가 둘 다 없으면은 O형이라고 합니다. O는 이제 아무래도 0하고 비슷하니까 없다 이런 뜻을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혈장에는 응집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항체인데 항체가 이렇게 Y자 모양으로 생겼고 여기 결합하는 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응집원 A하고 응집소 알파랑 이렇게 응집 반응이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네. A형인 혈액을 가진 사람이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응집소 알파가 있어버리면 자기 피끼리 막 그 응집돼 버리겠죠. 그래서 A형인 사람은 응집소 알파가 없고 베타만 갖고 있어요. 자기 혈액형이 없는 거 가지고 이제. 왜냐면 이게 항원항체 반응이라서 외부에서 들어온 것에 대한 면역이다 보니까 자기 몸에 있던 거랑은 안 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거랑은 이제 결합해서 응집시키는
그런. 왜냐면 응집되면 또 백혈구가 이렇게 잡아먹기가 좋고 또 병원체인 경우 막 서로 응집되면 이게 기능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B형은 이제 응집소 알파만 갖고 있는 거죠. AB형은 아무거나 있으면 자기 혈액이랑 결합해버려요. 응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A, 알파와 베타가 둘 다 없고요. O형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알파와 베타를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혈액형끼리 이렇게 혈액을 하면 A형이 B형한테 수혈해 준다 그러면은 막 여기 응집원 A랑 응집소 알파랑 만나게 돼갖고 응집 반응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있던 B형의 응집원이랑 네, 수혈한 혈장의 그 응집소랑 또 반응해서 또 예, 그렇죠. 이것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자, 수혈 관계라고 소량 수혈일 경우에 어떻게 수혈이 가능한 다른 혈액형끼리 수혈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중요한 게 실제로는 병원에서 절대 다른 혈액형끼리 수혈을 안 해줘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이론적인 거니까 이론적으로만 알아두시고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실제로 막 저희 O형이니까 저희 가족한테 수혈해 주세요 이러면 예, 안 되는 거니까. O형은 아무한테나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네, 네, 저 O형이니까 막 우리 가족한테 수혈해 주세요. B형인 우리 가족한테 수혈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소량만 된다는 거예요. 네, 소량만 되는 건데 이론적으로만 되는 거고 실제로는 하면 안 돼 절대. 그리고 이게 다른 혈액형끼리 수혈이 가능한 이유가 또 있는데 여기 보면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혈장에 응집소가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실제로 수혈할 때 혈장을 빼고 적혈구만 수혈을 해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사실 혈액에 필요한 게 혈액에 산소가 많이 녹을 수 있는 이유가 적혈구가 산소 운반 기능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혈액이 부족할 때 수혈이 필요한 사람은 적혈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혈장을 빼고 적혈구만 이제 식염수에 섞어갖고 줍니다. 그러니까 예, 주는 사람은 헌혈을 하는 사람은 요의 응집소는 거의 수혈받는 사람이 안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O형을 넣을 수 그래서 있다는 저도 거예요. 여기서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거 네. 좀 넣으면 안 되는데. 네. 응집소가 네.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응집소를 빼는 거죠. 주는 사람 응집소는 그래서 상관없는 거예요. 물론 이론적인 겁니다. 이거 강조하라고 이 지도서에 나와 있더라고. 지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무조건 이론적으로는- 막 주면 안 예. 된다. 이론적으로는 적혈구만 빼내서 주는 거긴 하지만 네. 완벽하게 걸러내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완벽하게 걸러낼 수도 없고 또 이제 그 혈장을 빼는 또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혈장을만 가지고 이 혈액 약을 만들 수가 있어요. 혈액 제제라는 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적십자 혈액원이 여러분들 수혈을 받으면 이제 초코파이랑 막 뭐 선물 막 나눠주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수익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혈을 해갖고 가면은 적혈구는 수혈을 해주고 이제 남은 혈장 가지고는 혈액 제제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필요한 사람들한테 약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자, 그래서 수혈 관계가 주는 사람의 응집원만 생각하면 돼요. 적혈구에는 응집원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O형은 응집원이 없으니까 누구한테나 줄 수 있어요. B형, A형, B형 누구한테는 다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응집원이 없으니까요. 응집이 될 게 없잖아요. 네. 자기 그 응집소가 안 들어가니까. 응집소 안 들어간다고 100% 됐다고 생각하면 줄 수 있죠. 이론적으로는 줄 수 있죠. 실제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AB형은 응집소가 없죠. 그래서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좀 B형은 욕심쟁이. O형은 이제 천사. 그렇죠. 여기 우리 천사. 감독님은 천사. 욕심쟁이. 예, 저는 욕심쟁이. 성격 관련돼 있는 거예요. 성격이 나오나요 이게? 이런 거랑 이 술 관계를 미리 알고 이렇게 내가 그 고대 시대 그런 그렇죠. 네. 네. 오바입니다. 이런 수혈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같은 혈액형끼리만 수혈이 가능하다는 근데 거. 실제로는 안 하는데 네. 왜 배울까요? 그래서 빠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그림이 없어갖고 제가 지금 그린 거예요. 그림이 원래 있었으면 제가 그림을 넣었을 텐데 교과서에 있는 저 그림이 옛날에 그거 없습니다. 궁금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안 한다는데 이거 네. 왜 배울까? 네, 이론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네. 근데 100% 우리가 실제로는 분리를 못 하니까 네, 그렇죠. 그냥 실제로 하지 말자 이런 네. 거니까요. 그래서 요새 내용이 빠졌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다른 혈액끼리 하면은 요 응집원과 응집소가 만나서 응집돼 버린다. 혈액관이 막혀 버린다라는 거. 그거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리고 RH식 혈액형.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RH식 혈액형은 왜 RH일까요? 모르실 거예요 아마. 이거 저도 모르죠. 이렇게 찾아보고 알았어요. 이게 그 붉은 털 원숭이라고 하는 원숭이의 학명이 속명이 레서스
이거 이 알이 빠져 있네. 레수스라고 하는 원숭이의 학명이 있습니다. 학명이 레수스, 붉은 털 원숭이에요. 이 붉은 털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적혈구에 응집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붉은 털 원숭이의 응집원과 같은 응집원을 가진 사람 중에는 이 붉은 털 원숭이의 응집원과 같은 거를 적혈 표면에 가진 사람이 있고 안 가진 사람이 있는 걸 라는 뜻이니까 또 발견한 거예요. 보통은 안 가지고 있나 봐요. 보통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그래서 그 레스 원숭이의 응집원과 같은 RH 응집원이라고 하거든요. RH 응집원을 가진 사람을 RH 양성, 플러스. 플러스가 아니라 이제 양성, 아, RH 포지티브가 아. 정식인데 우리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하죠 네, 뭐. RH 플러스라고 하죠. 네. 그렇죠. RH 양성. 어. 저는 이렇게 정식으로 해줘야 되니까. 어. 그리고 그 응집원이 없는 사람을 RH 음성이라고 합니다. 음. 음성 이렇게. 자, 자, 그러면 더 멀어진 거네요. 예, 그렇죠. 어. 근데 한국 사람은 이게 되게 적어요. 굉장히 RH 음성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유럽이나 뭐 이런 데는 좀 많다 그러죠. 한 거의 뭐 2%까지 올라간다 그러죠. 우리나라는 뭐 0.3%. 예. 저도 아직까지 제가 요 실험이 되게 간단하고 혈액형 그 검사 실험이 간단하고 그래서 문과 수업 들어갈 때 옛날에 문과 이과 나눠져 있을 때 문과 수업 들어갔을 때 이 실험을 항상 했거든요. 근데 제가 10여 년 동안 계속 다 해봤는데 모든 문과생하고 일부 이과생하고 다 해봤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한 명도 못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혈액 검사를 이제 최근에 와서 안 했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RH 음성이다라는 학생이 있긴 있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이제 비율이 적습니다. 유럽에는 좀 높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좀 더 붉은 털 원숭이랑은 좀 멀은 것이 있나 보네요. 자, 그래서 RH 응집원이 있으니까 자 혈액이 수혈 관계가 응집원이 있는 애가 없는 애한테 이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근데 이제 되는 거죠. 이거 되는 거죠. 그래서 이 RH 음성 O형이 가장 이제 혈액 헌혈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매드맥스라고 하는 영화, 매드맥스 분노에 돌아가라고 하는 영화 보시면은 주인공이 RH 음성 O형이라서 이 막 피주원이라고 별명이 붙여져요.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피를 갖다가 이제 막 이렇게 누구야 그 잘생긴 배우, 잘생긴데 얼굴 이상하게 하고 나오는 배우, 그 배우한테 이제 그 다른 주인공한테 이제 계속 수혈을 해주는 그런 역할로 나왔죠 처음에. 예. 자 그런 이제 보통은 ABU식 혈액형에서는 A가 있으면 알파가 없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A가 없으니까 뭐 알파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는 A가 없으니까 알파가 있는 식으로 있었잖아요. 자, 근데 RH 응집원이 없으니까 응집소가 있어야겠죠. ABU식 혈액형 보면은. 근데 여기 특이한 게 처음에는 없어요. RH 음성에서는 처음엔 없다. 예, 처음에 없어요. 없다가 얘가 한번 RH 그 응집원을 한번 접하면, 그러니까 RH 양성인 사람의 혈액을 한번 접하면은 한번 거기에 피 속으로 들어오면은 그때 응집소가 생깁니다. 평균 대하듯이. 네, 그렇죠. 갑자기? 그렇죠. 병균처럼 병원체 같은 경우 병원체에 대한 항체는 이게 한번 들어와야 우리 몸에 기억세포랑 이게 항체가 생성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처럼 RH 응집원에 대해서는 응집소는 이게 원래는 없다가 나중에 생기는 거죠. 원래 없다가 한번 접하면은 이렇게 생기는 그런 거를 조금 특이한 반응을 좀 보입니다. 그러네요. 뭐 혈액형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 없어요?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이 혈액형이 나뉘어져 있는 게 하등 도움이 될 게 없어 보이는데 아, 그러네요. 그렇죠. 이게 왜 진화됐을까요? 예. 아니면 왜 진화됐을까요? 그 진화라는 게 네. 진화라는 것도 어떤 목적성이 있게 진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발달해서 수혈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올 수라고 생각해서 뭐 이렇게 진화하는 게 아니라 보통 그렇죠. 이제 받는 거죠. 조상한테서 이제 받는 그 한계치를 받는 거죠. 우리 육상 동물의 조상이 팔다리가 4개였기 때문에 우리는 팔다리를 4개 갖고 있는 거죠. 저런 그 응집원은 또 모르겠지만 네. 응집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어떤 표적인 항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평생을 만날 일이 없는 네. 그런 응집원을 찾아서 태어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왜 저게 그러게 저도 이렇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진화에 대한 거는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그렇죠? 과거에 어떤 시기에 있었던 뭐 유행했던 뭐 병이나 뭐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또 최 쌤이 진화 심리학이나 이런데 또 이렇게 굉장히 밝으시기 많으시죠. 때문에 굉장히 네. 우리 한번 생각해볼 고민인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네.
그 적혈구 난 모양 적혈구도 네, 쓸데없다고 여겨졌지만 예, 그렇죠. 알고 보니까 어. 말라리아를 이겨내는 그렇죠. 그거였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혈액형이 이제 다양한 것도 어떻게 그 인류가 다양성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